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보다 기뻤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식당 설거지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다. 비 오는 날에도 시장에 나갔고 손가락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좌판을 접지 않았다. 내 옷 한 벌 사는 건 아까워도 아들 학원비는 아깝지 않았다. 친구들은 말했다. 너는 너무 아들만 보고 산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내가 고생하면 우리 아들은 편하게 살겠지. 그 말 하나로 버텼다. 내 인생은 늘 빠듯했지만 아들만큼은 남들처럼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평생 모아둔 돈을 꺼냈다. 적금 깨고 작은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아들 집 계약금에 보탰다. 부족한 돈은 대출까지 받았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비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뿌듯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사람답게 살겠구나. 주변에서는 말렸다. 노후 자금은 남겨둬야지. 자식이라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정말 그렇게 믿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평생 잘할게. 며느리도 고개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꼭 효도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힘들었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이 왔다. 엄마 밥 먹었어요?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나는 괜히 반찬도 더 만들고 좋은 과일이 보이면 사다 날랐다.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며칠씩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줬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장조림도 만들었다. 그 집 냉장고를 채워주는 게 이상하게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고 주말엔 약속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신혼이니까.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락 간격은 점점 길어졌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던 연락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어느 날은 김치를 담가서 들고 갔다. 예전 같으면 문 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던 아들이 그날은 어딘가 불편한 얼굴이었다. 엄마 다음엔 오기 전에 연락 좀 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다. 나는 괜히 오래 있으면 방해될까봐 김치만 두고 금방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던 날이 있었다. 혼자 미역국을 끓이는데 괜히 눈물이 났다. 그래도 먼저 연락하면 부담될까봐 참았다. 바쁘겠지. 사는 게 힘들겠지. 나는 계속 아들 편을 들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가 좀 어지러워서. 잠시 침묵하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리고 전화는 짧게 끊겼다. 그날 밤 혼자 응급실에 갔다. 수액을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는 곁에 아무도 없었다. 퇴원 후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문자 하나가 왔다. 엄마 몸 관리 잘하세요. 딱 그 한 줄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다. 삭제하지도 못하고 답장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사람에게 말을 들었다. 아드님 새 차 뽑았더라.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며느리와 해외여행 갔다는 것도 집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는 것도
남을 통해 알게 됐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다. 정말 서운했던 건 내가 이제 그 아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서 아들 집에 갔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분명 집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잠시 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괜히 미안해져서 그래 미안하다 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평생 아들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 행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기다리지도 않으려 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자식 위에 평생 살았지만 결국 혼자 남은 사람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몇 달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한 마음부터 올라왔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응. 엄마 이제 잘 지낸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조용히 생각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자식에게 인생 전부를 걸면 결국 자신만 텅 비게 된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인생까지 모두 내어주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검은 옷을 입은 세 자녀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았다. 큰아들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고 둘째 딸 선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막내 아들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참 자식들 잘 키우셨지. 평생 자식 자랑만 하시던 분이었어. 저렇게 효자 효녀들이니 고인도 편히 가셨겠네.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마음은 각자 달랐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가족에게 바친 사람이었다. 새벽 5시면 셔터를 올리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았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고 번 돈은 늘 자식들 앞으로 흘러갔다. 민수의 대학 등록금, 선희의 결혼 자금, 준호가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건넨 돈까지. 정작 자신은 낡은 점퍼 하나를 몇 년씩 입고 다녔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향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때 친척 한 사람이 무심코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집 한 채는 남기셨으니 다행이지. 그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 조금의 예금, 그리고 철물점이 있던 가게 자리 딱 문서였다. 재개발 이야기가 돌던 곳이라 값이 꽤 오른다는 소문도 있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장남인데 집은 내가 맡는 게 맞지. 선희가 곧장 받아쳤다. 맡는다는 게 아니라 가지겠다는 거겠지. 병원비 누가 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몰래 보탰어. 준호도 참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5년을 모셨다. 새벽에 응급실도 몇 번이나 갔는지 알아?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남매들이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은 낯설게 변했다.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는 명절 때나 와놓고 무슨 권리 타령이야? 선희도 치지 않았다. 장남이면 다냐? 평소엔 얼굴도 잘 안 비치더니.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아플 때 전화도 잘 안 받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재산 얘기만 하네. 결국 세 사람은 큰 소리로 다투다 등을 돌리고 헤어졌다.
그날 밤 집안엔 정막만 남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앉아있던 빈 의자가 유난히 커 보였다. 다음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변호사가 서 있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세 남매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엔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남긴 재산 때문에 너희가 다투고 있다면 이 편지는 이미 늦게 도착한 것이겠구나.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내가 장남으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산 걸 안다. 선이야, 내가 병원비를 몰래 보내준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준호야, 내가 내 곁을 지켜준 시간 또한 잊지 않았다. 세 남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변호사는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래서 나는 재산을 누구 하나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호사는 담담하게 마지막 내용을 읽었다. 집과 땅은 모두 팔아 동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라. 예금은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사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럴 줄 아셨던 거네. 준호는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다고 다 안다고 착각했어.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동생들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냈다. 선희도 고개를 떨궜다. 나도 서운했던 마음만 앞섰어.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뜻만은 지키자. 며칠 뒤 세 남매는 집과 땅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동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등록금과 생활비가 전달되기 시작했다. 철물점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말했다. 참 좋은 일 하셨네. 역시 그 집 아버지답다. 끊겼던 가족 식사도 다시 이어졌다. 처음엔 어색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웃음이 돌아왔다. 어릴 적 이야기, 아버지의 엄한 표정, 몰래 사주던 짜장면 이야기까지 식탁 위에 다시 피어났다. 어느 날 민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결국 아버지가 제일 큰 걸 남기셨네. 선희가 웃으며 물었다. 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시 가족이 된 우리. 창밖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유산 앞에서 변한 것은 자식들이었고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말없이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용했고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참 낯설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저럴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어린 마음에는 그 침묵이 무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아버지와 대화를 줄이게 되었고 서로를 잘 모르는 채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돌아왔고 식탁에서는 말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는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30이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쁘게 살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짧은 인사가 전부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들은 말은 단순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제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굽은 어깨와 마른 손, 그 손에는 오랜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을 오가며 곁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끝내 많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낡은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 아버지가 남긴 거야.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잔액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날짜를 따라 내려가 보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어진 기록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그렇게 시간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없으면 이걸로 시작해라.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표현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끔 그 통장을 꺼내봅니다. 숫자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을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행동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 되면 나가야 했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빠듯했고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보다 뒤처지게 하고 싶지 않았고 기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옷은 몇 년씩 입어도 아이들 옷은 늘 새 것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았습니다.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미루면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습니다. 대학을 갔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 살아갈 테니까 나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도 조금씩 정리해서 아이들 쪽으로 더 보태주었습니다. 집도 내 이름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명절이 되어도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었고,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잘 살고 있으면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다해 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해진 순간에는 비용이 먼저 떠오르는 존재였다는 것. 그게 참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했던 선택들, 내가 믿었던 것들. 나는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항상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늘 나중에였습니다. 그 나중에가 이제는 와버렸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조용했고 혼자 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서 먹었고 처음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한 거였구나. 그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를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내 삶을 남겨두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후회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당신의 것입니까?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끔은 이상한 기대를 하게 된다. 오늘은 누가 오겠지? 오늘은 전화가 오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조용히 지나간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 5층에는 73의 정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다. 큰아들은 부산, 작은 아들은 캐나다. 처음엔 전화도 자주 왔다.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엄마 건강 괜찮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삶이 바빠지면 누군가를 조금씩 잊게 된다. 정순 할머니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다. 특히 생일이 다가오는 날이면. 올해도 할머니 생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실 앞에 있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3월 21일. 그날은 할머니 생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할머니는 괜히 집을 정리했다.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던 작은 식탁보도 꺼내 깔고 찻잔도 2개 꺼내 놓았다. 누가 온다는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시 큰애가 내려올까? 아니면 작은애가 전화라도. 그렇게 괜히 기대가 생겼다. 생일 아침, 할머니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오늘이네. 창밖에는 아직 봄이 오기 전이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다. 누가 보러 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깔끔한 옷을 입었다. 사람은 기다리는 날에는 괜히 단정해진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오전 10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 할머니는 마트에서 사온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원래는 손주들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생각했던 케이크였다. 하지만 케이크 상자를 바라보다가 할머니는 그냥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저녁에 먹지 뭐. 오후가 되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에서 누군가 생일 파티를 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 웃음소리, 박수소리, 그리고 케이크초를 끄는 소리. 와,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는 잠깐 창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좋을 때지. 저녁이 되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초도 하나 꽂았다. 불을 붙이고 잠깐 바라봤다. 조용한 집 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할머니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순아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혼자 초를 껐다. 그 순간 눈물이 조금 흘렀다. 하지만 금방 닦았다. 나이 먹으면 이래.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먹었다. 생각보다 달았다. 그렇게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그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집 앞에 있는 작은 공원에 나갔다.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동네 초등학생 하나가 다가왔다.
할머니, 응? 이거 드세요. 아이 손에는 작은 사탕 하나가 있었다. 왜? 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가 나눠주래요. 할머니는 잠깐 말을 못했다. 그리고 사탕을 받았다. 고맙다. 아이는 다시 친구들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할머니는 그 사탕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래도 인생이 완전히 외로운 건 아니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가끔 공원에 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끔 생각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큰 행복은 줄어든다. 하지만 작은 따뜻함은 어디엔가 남아있다. 문득 찾아오는 사탕 하나 같은 순간으로. 그리고 그걸로도 하루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집에서 산다. 같은 거실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이 줄어들었다. 아들은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고 나는 퇴근하면 소파에 먼저 앉았다. 예전에는 학교 어땠어?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자연스럽게 묻던 말들이 어느 순간 어색해졌다. 밥 먹어. 응. 학원은? 갔다 왔어. 대화는 점점 보고처럼 변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춘기라 그렇겠지. 다 크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며칠째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구들이랑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놀랐다. 집에서는 조용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아들 방 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을 때 아들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아들이 먼저 말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다. 나는 매달 학원비를 냈고 필요한 건 다 사줬고 주말이면 외식도 했다.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맨날 바쁘잖아. 나 얘기하면 항상 나중에 말해라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지나갔다. 퇴근 직후의 피곤함, 휴대폰을 보며 잠깐만 뉴스를 보며 지금은 안 돼. 나는 나중에를 너무 쉽게 말했다. 아들은 그 나중에가 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질문을 바꿨다. 학교 어땠어? 대신 오늘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어? 공부했어? 대신 요즘 제일 재미있는 건 뭐야? 처음엔 어색했다. 아들도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말이 길어졌다. 웃는 날도 생겼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같은 집에 사는 게 함께 사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조용히 잃어간다는 걸. 가족은 멀어질 이유가 없어서 더 쉽게 멀어진다. 그래서 더 자주 붙잡아야 한다. 혹시 요즘 같은 집에서 말이 줄어든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먼저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평생 늦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학교에도 늦지 않았고,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단 한 번도 지각으로 누군가에게 혼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실하다고 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 같았으니까. 29에 결혼을 했고 30에 아이가 태어났고 33세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샀다. 모든 게 조금씩 늦지 않게 남들처럼 순서대로 흘러갔다.
아내는 가끔 말했다. 당신은 참 변함이 없어서 좋아. 나는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삶. 크게 기쁘지도, 크게 슬프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시간 있으면 얼굴 한번 보자.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이번 주는 좀 바쁘고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며칠 뒤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항상 거기 있을 것 같던 사람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아버지는 평생 늦지 않는 사람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 자기 시간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늦지 않는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와 나는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시간을 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나도 늘 바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았지만 서로와 함께 살지는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늦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에 정말 제 시간에 도착한 적은 있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가끔 늦는다. 일부러 늦는 건 아니다. 그냥 서두르지 않는다. 아내가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 나중에라고 하지 않고 같이 앉는다. 아들이 말을 걸면 아빠 피곤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예전에 나는 늘 나중으로 미뤘던 것들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은 늦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늘 중요한 것들을 나중으로 미룬다. 가족과의 시간도,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싶었던 말도 다음에라는 말로 남겨둔다. 하지만 어떤 다음은 오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다.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도 늦지 않으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삶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내가 조금 늦게 배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43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말할 줄 알고 가족 앞에서는 언제나 멋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다. 나는 회사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칭찬 같지만 속뜻은 이거였다. 저 사람은 시키면 묵묵히 한다. 야근을 해도 불평이 없고 갑자기 일이 늘어나도 표정이 변하지 않고 회의에서 누가 잘못을 슬쩍 넘겨도 굳이 반박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집에 중학생 아들이 있고 아직 갚아야 할 대출이 남아있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먼저였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괜히 튀지 말자.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게 맞다. 그게 어른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하나가 크게 틀어졌다.
원래 무리한 일정이었다. 위에서 밀어붙였고 우리는 알면서도 끌려갔다. 결과는 예상대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회의가 열렸다. 긴 테이블, 차가운 형광등, 조용한 공기. 누군가 말했다. 팀장님이 일정 조율을 더 잘했어야죠. 그 말이 내 쪽으로 정확히 날아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결정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메일도 있었고 자료도 있었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계산을 시작했다. 괜히 분위기 험해지면? 위 사람 기분 상하면? 평가에 영향 가면? 그리고 결국 나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는 정리됐다. 모두가 편해졌다. 그리고 나만 조금 작아졌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아빠는 회사에서 멋있어? 순간 웃음이 나왔다. 왜 그런 걸 물어? 우리 담임이 그랬어.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이 멋있대.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책임을 진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넘긴 사람이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일로 평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 허탈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회사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겁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회의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메일을 출력했고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회의를 요청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난번에 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보여줬다.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디서 일정이 무리하게 변경됐는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말을 아꼈다. 드라마처럼 통쾌한 장면은 없었다. 누가 나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정의가 화려하게 실현되지도 않았다. 그저 책임이 나 혼자에게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졌을 뿐이다. 평가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게 끝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 생활은 계속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숨이 편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다.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좀 멋있어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다. 그동안 내가 낸 건 사표가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이 나를 조금씩 작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버티는 게 어른이라고 배운다. 참는 게 성숙이라고 배운다. 괜히 나서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배운다. 하지만 가끔은 말하는 게 더 어른일지도 모른다. 소리치라는 게 아니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 나는 여전히 그 회사를 다닌다. 여전히 야근도 한다.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아이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어른은 모든 걸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다락방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나는 바램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로 덮인 종이의 표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지. 그건 내 글씨였다. 20살의 나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그 시절의 흔적이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토록 오래 숨기고 있고 싶었던 시간이 그 작은 봉투 하나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낡은 봉투를 조심스레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서울로 처음 올라와 인쇄소에서 일하던 20살의 봄, 낯선 도시의 냄새 속에서도 나는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다. 인쇄소 사장님의 아들이었고 늘 단정한 셔츠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나보다 10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퇴근 후 남은 원고를 함께 정리하다가 손끝이 살짝 닿았던 그 순간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여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임신을 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의 부모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우리 아들은 결혼할 나이가 아닙니다. 이 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날 나는 세상의 온도가 이렇게 낮을 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다.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는 연락 한 통 남기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아버지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친구들도 나를 피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지연이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던 내 아이.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쥐며 나는 다짐했다. 엄마가 널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세상은 그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를 몰아세웠다. 하루 세 끼 먹을 돈도 없었고 밤마다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며 울던 날이 수없이 많았다. 결국 나는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그날 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썼다. 지연아, 미안해. 지금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꼭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그 편지를 보육원 선생님께 맡기고 나는 돌아서며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시간은 멈췄다. 몇 년 뒤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 과거를 알고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힘들었지? 이젠 내가 옆에 있을게. 그 한마디가 그동안 무너졌던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와 결혼했고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바로 수진이었다. 하지만 지연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년 생일이 다가오면 나는 다락방 상자에 편지 한 장씩 넣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아주 어리석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갔다. 비 오는 날이면 유독 생각이 많아졌다. 그날처럼 지연을 보냈던 그날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조심스럽게 내 앞에 섰다. 혹시 김수진 씨 댁 맞나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매, 입술 그리고 그 목소리의 떨림까지. 그건 내 얼굴이었다.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시간이 멈췄다. 그녀는 내 앞에 낡은 봉투를 꺼내 놓았다. 겉면에는 내 글씨가 있었다. 지연아, 엄마는 널 잊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왜 날 버렸어요?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겨우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땐 그게 널 지키는 길이라 믿었어. 정말 미안해. 지연은 조용히 눈을 돌렸다. 이 편지 덕분에 그래도 한 번쯤은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짧게 말했다. 잘 지내세요, 엄마. 그녀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식탁 위에 낡은 봉투를 꼭 쥐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새 종이를 꺼내어 편지를 썼다. 지연아, 오늘 엄마는 너를 봤단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로 자란 우리 딸.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인다. 사랑한다, 내 아이야. 나는 편지를 다락방 상자 안에 넣고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섰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 사이로 오래된 이름 하나가 조용히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지연아. 그 이름을 부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 따뜻했다. 사라진 유산, 억대 땅 문서의 행방. 마을 끝 언덕에 덩그러니 서 있는 기와집 한 채. 박 노인이 살던 집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기와장은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큰아들 박성호 씨는 오랜만에 그 집을 찾았다. 손에 장갑을 끼고 먼지를 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리도 해야지. 아버지가 떠나신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성호 씨는 장롱 속, 서랍 속, 다락방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 한쪽 서랍 바닥이 이상하게 울린다는 걸 알아챘다. 서랍 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낡은 종이 뭉치와 편지 봉투 하나가 튀어나왔다. 편지를 펼치니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이 땅은 피와 땀으로 얻은 것이니 욕심내지 말고 바르게 쓰거라.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아이에게 물려주어라. 성호 씨는 눈을 크게 떴다. 돌아올 아이? 이게 무슨 뜻이지? 며칠 뒤 성호 씨 집 거실에 형제들이 모두 모였다. 둘째 박성준, 셋째 박성철, 그리고 막내딸 박순자만 빼고 식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지도와 편지가 올려져 있었다. 지도에는 낯익은 마을 뒷산과 밭들이 그려져 있었고 붉은 X 표시가 선명했다. 둘째가 말했다. 형, 이게 아버지가 말하던 그 땅 문서 단서 같은데? 셋째가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땅 얘기 한 번도 안 꺼내셨잖아.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진짜일까? 성호 씨는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가 직접 남기신 글이야. 틀림없어. 그러자 둘째가 편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근데 이 돌아올 아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야? 순간 모두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설마 순자? 박순자는 집안의 막내였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도시로 떠났고 그 후 가족과 거의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막내. 둘째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순자한테 뭘 남기셨을 리 없어. 집안 버리고 나간 애잖아. 셋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땐 우리 다 말렸잖아. 근데 결국 고집 부리다가 집 나가더니 30년 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성호 씨는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형제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둘째가 말했다. 형, 그 땅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지. 장남이라고 형이 다 가지면 안 돼. 성호 씨는 눈을 부릅떴다. 내가 부모님 곁 지키면서 평생 모셨잖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다 버티면서 집 지켰어. 당연히 나한테 돌아와야지. 셋째가 끼어들었다. 둘 다 웃기고 있네. 난 아버지 병원비 대느라 허리 휘었어. 그 땅값이라도 받아야지. 결국 서로 삿대질이 오가고 큰 소리 싸움으로 번졌다. 그때 문득 현관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순자였다. 주름진 얼굴,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바꿔놓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둘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여긴 어떡해? 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언젠가 돌아와야 한다고. 이제야 돌아왔네. 셋째는 분노를 터뜨렸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타나?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어? 장례식에도 안 온 네가 무슨 자격으로?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나도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걸 주셨어.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진짜 땅 문서가 들어있었다. 순자는 땅 문서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형제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버지가 너한테 직접 주셨다고? 거짓말 마. 증거 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를 몰래 부르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이 땅은 내가 가져라. 하지만 혼자만 가지면 안 된다. 가족과 화해하고 다 같이 나누어라. 둘째와 셋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럼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 우린 뭐야, 허수아비냐? 성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화해였을 거야.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내가 집을 떠난 건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 형제들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땐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셨고 오빠들은 다 제목 살기에 바빴잖아. 나는 아버지 대신 돈 벌겠다고 떠난 거야. 근데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이미.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둘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너 그동안 어디서 지냈던 거야?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도 없고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마지막 위로였어. 형제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이 터졌다. 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우리는 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구나. 둘째와 셋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도 욕심만 부렸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이거였을 거야. 땅보다 귀한 건 결국 가족이었지. 그날 밤 형제들은 오랜 세월 묵은 감정을 풀고 함께 밥상을 차려 먹었다. 술잔이 돌고 웃음과 눈물이 섞였다. 며칠 뒤 그 땅은 팔려 억대의 돈이 되었지만 형제들은 똑같이 나누었다. 그리고 일부는 고향 마을에 작은 장학재단을 세우기로 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땅 문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었다.